명의신탁이 저희 교재는 390페이지 나와 있고요. 민법에도 한 문제가 출제되지만 우리 실무에도 계속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재산을 갖다가 빼돌리는 제도예요. 숨기는 제도라고. 못 찾으셨구나. 390페이지요. 자, 명의신탁이 뭐냐를 먼저 아셔야 돼. 실제 권리자가 딴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딱 해두는 거예요. 요 실제 권리자는, 그러니까 등기부 떼면 을 이름이 나와. 근데 진짜 주인은 갑이라는 거지. 재산을 빼돌려 놓은 거지. 은닉한 거지. 그건 취지가 두 가지예요. 요 사람이 재산이 너무 많아서 세금 걱정 때문에 세금 줄이려고 빼놓는 경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재산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 요 사람이. 근데 채권자들이 달라들어서 강제 집행해서 뺏어 갈까봐 요리 숨겨놓은 거야. 은닉. 그러니까 강제 집행을 피할 목적이지. 은닉이다.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재산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 세금 때문에, 아니면 뭐예요? 유일한 재산일 때는 뺏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그러면 질문 하나 해보면, 남편 건데 아내 명의로 요렇게 해놨다. 남편이 빚이 많아서. 눈치가 남편이 막 빚이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내 명의로 이렇게 돌려놨다. 이거 뭐예요? 이거 명의신탁이에요. 대표적 명의신탁이에요. 요 재산관계는 별개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신탁자. 맡긴 사람이란 뜻이에요. 맡긴 사람. 여기 명의 가져와서 명의 빌려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수탁자. 여기는 신탁자고 여기는 수탁자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여기 상식하고 좀 달라진 게, 보통은 요 사람이 소유자인데 소유자 명의를 돌려놨다 이거예요. 둘이 짜고 둘이 약속을 해서 이걸 약정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등기를 해둔다 이렇게 되는데, 상식을 깨는 게 뭐냐면, 이게 소유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지상권자인데 땅 빌린 사람. 근데 지상권 등기할 때만 이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야. 그것도 명의신탁이에요. 그런 경우는 잘 없겠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것도 명의신탁으로 보는 거야. 우리는 자꾸 소유권만 갖고 얘기하는 거지만. 그런데 물건에 대한 등기를 돌려놨을 때만 명의신탁이라고 그래요. 물건 반대는 채권이죠. 채권에 대한 명의를 돌려놨을 때는 명의신탁이라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론적인 거예요. 그러면 갑은 전세 얻었어요. 집을. 주인이 아니고. 전세권자가 갑이야. 근데 전세권 등기할 때는 갑 이름으로 안 하고 을 이름으로 등기해서 명의신탁이 아니에요. 갑이 전세 얻었습니다. 근데 전세권 등기를 할 때는 을 이름으로 등기했다고. 갑이 얻어놓고는. 명의신탁이 아니에요. 명의신탁이다 하셔야 돼. 전세권 등기라고 그랬잖아요. 방금 전에. 물건이야. 그런데 갑이 전세 얻었는데, 그죠? 임차권 등기를 을 이름으로 했단 말이에요. 우리 보통 전세라고 하잖아. 세 얻는 걸. 근데 등기할 때 전세권 등기도 있지만 임차권 등기가 있어. 임차권 등기 해놨다고 하면 명의신탁이 아니에요? 아니다. 환장 허었다. 전세권은 물건이에요. 물건은 제3자한테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 임차권은 채권이요, 물건이요? 채권이야. 임차권은 계약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런데 임차권 채권이지만 등기하면 대항력을 인정해 주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원래 모습은 임차권은 원래 등기시켜주는 게 아닌데 임차권자가 꽤 많으니까 등기되면 대항력을 인정해줄게, 물건처럼 취급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지 물건이 되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게 이제 지랄 같은 거예요. 역사적인 걸 쭉 보면 또 저희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이 이해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원래 임차권은 물건이다, 채권이다. 채권이다, 채권. 등기가 돼도 채권이다. 등기시켜준 것은 예외다, 예외. 보호해 주려고 이렇게 보셔야 돼. 어려운 거 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예, 우리 교재에서는 390페이지 첫 줄. 명의상 약정이란 첫 줄 제일 가운데 정도 지금 보이죠? 소유권, 기타, 물권 이렇게 물건이 들어가 있잖아. 물건에 대한 물건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 그러니까 물건을 갖고 있거나 취득하려는 자가 둘째 줄 끝에 타인과의 사이에 대내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둘은 그렇게 약속을 맺어놓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등기까지 해놓고 넷째 줄 가운데에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뭐라고 그래? 너 거야? 해놓고 등기는 어떻게 해요? 요리 해놓는다고. 그렇게 짠 것을 뭐라고 그래? 약정을. 명의상 약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넷째 줄까지 읽어봤지만 중요한 건 첫 줄이에요. 첫 줄. 소유권 동굴뱅이 그 다음에 뭐예요? 물권 동굴뱅이에요. 따라서 이제 다섯째 줄에 보시면 부동산 임차권자나 환매권자가 부동산 등기를 타인 명의로 한 것은 채권에 대한 등기 명의를 한 것이니까 실명법에서 얘기하는 명의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의탁을 봐봐요. 실제 권리자가 이 부동산에 타인 명의로 등기나 정확히 얘기하면 가등기도 들어갑니다. 가등기 해놨을 때를 명의탁이라고 그런다. 이러한 명의탁은 세금을 탈세하거나 아니면 재산을 숨길 목적으로 하니까 우리 법에서 실명법에서 못하게 만들어놨죠? 그럼 맞아요. 명의탁 하면 안 된다. 금지시켜놨어. 그러니까 명의탁은 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뭐예요? 금지야, 금지.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이렇게. 예. 하도 이제 탈세하거나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재산을 빼돌리고 막 세금 조금 내고 막 이런 목적으로 많이 써먹으니까 법에서 못하게 해요.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법에 따라서 명의신탁하기로 한 둘 간의 약속과 그에 따른 등기를 어떻게 해요? 무효로 만들어. 무효로. 그러니까 둘이 짜서 짠 걸 약정. 등기를 을앞으로 해놨죠. 근데 어떻게 봐요? 무효로 본다는 얘기는 가백건데 을앞으로 등기해놨을 때 이걸 무효로 본다는 얘기는 여전히 법적으로 봤을 때 누구 거로 취급하겠다. 그래서 세금도 많이 물리고 갑의 채권자들이 달라들어서 재산을 빼뜨려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가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어서 이렇게 금지적 명의탁이지만 예외적으로 등기만, 이 약정 말고 등기만 유효로 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등기만 유효죠.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한 거지. 여러분 이제 민법 시간에 배우시는 것은 요거 배우셔요, 요거. 근데 원칙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때 요거. 등기가 예외적으로 유효되는 두 가지 케이스, 1, 2, 요거 위주로 많이 배우시지. 뿐만 아니라 이건 금전의 명의탁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탁자라고 그랬죠.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야. 나중에 다 교재 찾아갈 테니까 일단 들으셔야 돼요. 형사처벌이야. 이거 깜빵 가는 거로 깜빵.
여기 이 사람은 수탁자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야. 엄청나게 무겁게 처벌해요.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에서 재산을 빼돌린 이 사람이 원흉이야. 원흉. 이 사람이 아주 사회 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명의수탁 하지 말란 거 했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과징금을 물려. 과징금이란 말이 참 어려운 말이기도 하는데, 과징금은 법을 어겨갖고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것을 뺏어버리는 거야. 그걸 과징금 그래. 여기서 부당한 이득은 뭘까? 재산을 빼돌림으로써, 재산을 줄여서 세금을 줄였겠죠? 그게 있을 텐데 그거 계산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보통 과징금은 그냥 확정해서 물리는 경우 되게 많아. 과징금 30%, 25%, 20% 이렇게 매겨. 그럼 최고는 얼마까지 물릴 수 있다? 30%. 명의신탁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게 비율이 올라가. 명의신탁한 그 부동산의 가격이 5억보다는 10억짜리 명의신탁 했을 때가 과징금 부과 비율이 또 올라가. 그게 두 개 갖고 해요. 그래서 과징금은 법을 어겨서 얻은 이득을 강제로 뺏는 거예요. 근데 그 어느 정도 이득을 얻는다는 것은 계산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30%, 25%, 20%, 10%, 15% 이렇게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과징금을 매겠다고 하는 것이 뉴스에 나올 만한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게 와닿지 않아서 그래요. 이거 명의신탁은 과징금 매겠다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잘 몰라 이건. 근데 딱 와닿는 게 라면 값이야. 라면 값 지금 또 올린다고 그러잖아. 지금 라면 하나에 얼마예요? 가격도 그냥 이게 막 이렇게 5개 들어있는 거 사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하나는 얼마인가? 한 2,000원이야? 그렇게 안 비싼가? 1,000 얼마인가? 라면 값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뉴스 들은 것 같은데. 라면 값을 갖다 어디서 올리면 나머지 라면 업체에서 따라 올려. 그걸 갖다가 담합이라고 그래, 담합. 이거 못하게 감시하는 데가 어디예요? 공정거래위원회. 이게 생긴 게 오래됐다.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생겼으니까. 오래됐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저희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생겼으니까 오래됐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거 담합 같은 거, 이거 하는 거예요.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떠갖고 이번에 라면값 이렇게 올렸잖아.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지시가 있으면 돼. 라면값 올라가지고 국민들이 뭐 이렇게 라면값 많이 올려서 그러면 대통령이 라면값 올렸다는데 한번 알아보라고 딱 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나 하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걸면 다 걸려. 근데 이제 그거 아니고 조용히 넘어가면 거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올리는 거 인정해주고. 이것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야. 그래서 가끔씩 뉴스에 보면 뭐 담합해가지고 뭐 과징금 얼마 물렸다는 나오잖아. 과징금 10억 물렸다 이런 거 나오잖아. 그게 과징금이야. 법을 어겼잖아. 담합을 해갖고. 그래 부당한 이득을 취했죠. 라면값 뭐 50원, 150 올려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담합해서. 그러면 그거 뺏는 거라고 이제. 이것도 이제 그때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2%, 3% 막 이렇게 돼 있어. 과징금이 그거예요. 이거 몇 프로까지 물릴 수 있다고? 최고 30%까지. 그래서 박살 나는 거예요, 여기 신탁자. 그 다음에 이제 사후처리인데, 해서는 안 될 걸 했잖아. 그럼 명의를 찾아와야지. 이걸 실명 전환이라고 하기도 하고, 실명 등기라고 하기도 해. 명의신탁 하면 안 되니까 등기 찾아와야지. 그럼 실명 전환해야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이 꼭 있죠. 있어, 안 하는 사람이. 그 안 하는 사람한테 압박하기 위해서 이제 뭐예요? 너 안 했지? 돈을 물려. 그게 뭐예요? 이행하게끔 강제하는 돈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이행강제금 나왔었는데 토지거래허가제도 할 때 내 허가받은 목적으로 왜 안 써먹고 있어? 농사 왜 안 지어?
빨리 농사지어. 3개월에 빨리 농사지어. 안 하니까 뭐요? 이행강제금 나오잖아. 압박하는 거잖아, 이 돈이. 이행강제금이 1년이 넘도록 실명 등기 안 하고 버티면 10%야. 근데 2년 차가 되도록 실명 등기 안 하고 그대로 놔두면 20%야. 3년 차가 됐는데 또 실명 등기해서 안 찾아오고 그대로 방치시켜 놓으면 이제 없어. 3년 차는 없어. 2년 차까지만 이렇게 하고 3년 차로 하면 이제 원래대로 하면 30%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만 합쳐도 60%야. 재산의 60%를 뺏긴 데다가 아까 과징금도 있잖아, 지금. 응? 과징금까지 아까 30%잖아. 그럼 거의 100%야, 이제 잘못하면.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 너 가져가.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이제. 그러면 죽기 살기가 될 수 있잖아. 그래서 딱 2번 때리고 말아, 이행강제금을. 일부러 2년차까지만 때린다고. 안 때리고. 한 번 더 때리면 죽어버려. 죽는다고 난리야. 그래서 안 때리는 거지.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도 얘가 말을 들을 만큼 때려야지 죽어버릴 만큼 때리면 그 효력이 없는 거라고, 이게. 2번 때리고 끝이야. 이렇게. 이게 뭐예요? 제재. 이거 말씀드린 거요. 민법 시간에 이거 배우지도 않아. 명의신탁 하실 분 잘 들어두세요. 이게 있구나. 명의신탁 하신 분들 보면 이거 잘 모르시고 법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냥 세금 때문에 했고 아이고 이게 뭐 문제 되겠어? 근데 나중에 이제 다른 것 때문에 뭐 자식 간에 분쟁이 생겨나 그랬을 때 딱 보면 이제 명의신탁이 나온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불거지게 되면 이런다 그러면 놀래 자빠져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했죠? 막 그래. 아니지. 이게 있지. 법에는 다 정해져 있지. 이건 공법 영역입니다. 공법. 위에는 뭐예요? 사법 영역. 민법은 사법이니까 여기까지 배우고 끝이야. 중개사법은 약간 공법적 성질도 좀 갖고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 시험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래도 얘보다는 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죠? 자, 그걸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사람 있습니다. 갑이 재산이 하나밖에 없는데 채권자들이 달라들어서 난리 칠 것 같아. 그래서 아는 사람 이름으로 딱 이렇게 조카 이름으로 싹 돌려놨어. 짰죠, 조카하고. 등기 돌려놓으니까. 등기부 떼면 저 집이 을 이름으로 나와. 채권자들이 갑한테 받을 채권이 있어서 강제 집행을 좀 해보려고 딱 부동산을 찾아봤더니 이 사람 이름으로 된 게 없어.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눈치가 이 사람 건데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 그죠? 부동산 중개업 하신 분들 중에 보면 그 사장님이 재산이 하나도 없는 분도 계셔요. 에? 계신 게 아니고 많이 그럴걸? 왜? 사고를 치잖아. 그러면 일단 협회 이런 데서 물어주게 돼 있지. 물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구상권이 들어와. 구상권, 재산이 있을 때는 그 재산을 이제 구상권 행사 목적물로 삼아서 들어온다고. 재산이 없으면 끝이야, 그게. 그걸 감안해서 좀 분위기 이상하고 그러면 이 재산을 이렇게 돌려놓은 사장님들이 있어. 저는 그게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왜? 우리 이제 사고 당한 그 우리 아시는 분들이 얘기해서 재산을 이렇게 알아보라고 그러면 남편 명의, 그러니까 사장님 명의로 된 게 없어. 다 뭐 집사람 명의로 돼 있고 뭐 이러고 그래. 그럼 쳐들어가기 힘들죠. 이게 명의신탁인데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써져 있네. 이 사람 수탁자인데 이게 무효고 뭐요? 이것도 무효로 보는 거야. 두 개 다 무효. 그러면 등기부 떼면 을 이름으로 나오지만 법적 임자는 누구다?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어. 그럼 이 채권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무효임을 증명을 해갖고 등기를 어떻게 해요? 요리 갖고 오지. 예. 그래서 이걸 강제 집행하는 거예요. 경매를 친다고. 그 무효 아니면 갖고 오기 힘들지. 이게 무효가 아니면. 그러니까 무효다 그러면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잖아, 무효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만약에 등기가 정한테까지 넘어갔어. 둘이 짰는데. 그러면 정은 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단 말이야. 만약에 요 명의상 관계를 알고 요 사람이 가져갔어. 나쁜 놈이지 어떻게 보면. 그랬을 때 이 사람도 알고 이걸 취득했기 때문에 소유자는 이 사람 거니까 요렇게 빼트려 와가지고 이 채권자들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 정의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정의는 실현될 수 있는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3명만 있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어떻게 되죠? 이제 여기서 정해서 그 다음 사람은 넘어갈 수 있어. 이제 A한테 넘어가고 무라는 글자를 못 써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야 이거. A한테 넘어가고 B한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한테 넘어갔어도 다 빼트려 올 수 있다고 하면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이 뺏긴 사람은 앞 사람한테 야 돈 내놔. 당연히 줘야지. 돈 내놔. 돈 내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뺏겼으니까. 부당이득 돈 내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변호사만 살판나는 거야. 사회는 소송하다 끝나. 그래서 여기서 딱 잘라놓는 거예요. 딱 잘라놓는 눈물을 머금고 자르는 거야. 넘어왔지. 명의상 사실 알고 취득했어. 그래도 눈 감아. 소유권 취득한다고 해버려. 그래야 그 다음부터 법적 분쟁이 안 생겨요. 이 사람 한 사람만 희생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이걸 잘 이해를 못했어. 거래 안전이란 말. 들어보셨죠? 민법 시간에 이거 많이 나오죠? 안 들어보셨어요? 등기 시간에 많이 들어보나? 거래 안전 때문에 여기서 딱 끊어놓는다고. 이게 넘어갔을 때는 그때부터는 어떻게 거래 안전 때문에 이 사람이 알든 모르든 간에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게 되고 못 건드리게 된다고 못 빼트려 오게 만든다고. 그러면 이제 평화가 찾아오죠. 그러니까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느냐 거래 안전을 보호하느냐 이게 언제나 충돌하는 거예요. 둘만 있으면 뭐예요? 진정한 권리자가 보호받아야 되지. 응? 이걸 넘어서면 이걸 흔히 물 건너갔다 그래. 넘어갔으면 거래 안전이 우선이라고 이제. 근데 그게 세부적으로 선의 제3자한테만 그런 걸 줄지 선의 악의를 가리지 않고 그걸 줄지는 이제 법을 만드는 사람이 판단해서 그때그때 정도를 정할 뿐인 거지. 예? 민법 시험에 그런 거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보니까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이것도 선악을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러잖아. 그래서 그걸 바꿔서 내잖아. 여기는 뭐예요? 선악 불문하고 대항하지 못한다. 누가? 얘네들이 무효를 갖고 얘한테 가서 빼트려 올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지. 거래 안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러든지 말든지 5년 이하의 지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요. 이 사람은요. 조카는 3년 이하의 지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명의시탁 하면서 세금을 조금 내거나 뭐 좀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죠. 그거에 얼마인지를 잘 몰라. 계산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30% 25% 매긴다고. 엄청난 거예요 이것도. 그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실명 등기 안 하고 버티면 뭘 물려야지 이번에 이행강제금. 자 그러면 여기서 이해를 했는지 봐봐요. 이행강제금은 첫 해가 지나가도록 안 했을 때는 10%, 2년째가 되도록 안 하면 20%잖아요. 그런데 등기가 지금 전까지 왔어. 그러면 갑에게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왜 없어? 이건 뭐 암기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기까지 가버리면 등기가 빼트려 올 수 있어 없어? 없어. 이 사람은 실명 등기를 안 하고 버틴다고 이거야. 이행강제금 물리는 거라고. 실명 등기를 할 수 있어 없어? 여기까지 가면 못하지. 근데 실명 등기 못하는 걸 하라고
하면서 안 했으니까 이거다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요. 당연한 거지, 그죠? 실명 등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버틸 때가 이행강제금이지. 그 실명 등기를 여기까지 또 이렇게 가면 못 하잖아, 갑이.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고. 두 사람만 있으면 나와서 있지, 이제. 예? 그렇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고 이제 교재 정리할게요. 그냥 칠판 들으셔야 돼. 자, 민법에도 한 문제고 중개 실무에도 한 문제이기 때문에 두 문제예요, 두 문제. 자, 이 사람이 이 집을 사. 그래서 둘이 계약을 해. 파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것 말고도 부동산이 많은 상태인데 요거까지 사니까 종부세가 엄청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계약은 요렇게 해놓고 막상 등기할 때는 조카, 집 없는 조카, 재산이 별로 없는 조카, 집이 없다 보니까 무지하게 착하죠. 착한 조카한테 부탁을 해서 삼촌이 지금 힘들다, 세금 때문에. 종부세가 엄청 나올 것 같다. 내가 좀 도와주라. 그럴게요, 삼촌. 이렇게 해서 둘이 짜가지고 등기를 조카 앞으로 해놓는다고. 둘이 짰지. 등기를 이렇게 가져온 거지. 원래 여기 가져갈걸? 이것도 명의시탁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취득하려는 사람이지. 취득한 건 아니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사람인데 제3자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한 거잖아. 그럼 이것도 명의시탁 약정이고 명의시탁이라고. 이 사람 신탁자요. 이 사람 조카는 뭐예요? 수탁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명의시탁은 우리 법은 증오한다고. 증오.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 뭐야 이거? 뭐야? 등기도 무효야. 그러면 법적으로 저 부동산은 등기부를 띄면 누구 이름이 나오는데? 조카 병 이름이 나오지. 등기부 띄면. 근데 병은 소유자야 아니야? 법적으로 아니지. 그러니까 대부분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인 거예요. 근데 아닌 예외가 있잖아요. 상속도 그러죠. 등기부상으로는 아빠로 돼 있어. 아버지 돌아가셨잖아. 그러면 그 소유자가 아빠야? 그냥 자식 거야. 상속받은 자식 거라고 등기? 안 돼도. 그러면 등기부하고 그런 게 일치하지 않잖아. 이것도 마찬가지. 법적으로 소유자는 누구야? 갑이야. 무효기 때문에. 없는 게 되기 때문에. 갑인데 등기부 띄면 뭐 그래서 이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해 안 해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하여간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해요. 여기 이 사람이 소유자예요? 그게 원래 모습이지. 그런데 둘이 사고 팔기로 한 매매 계약은 이건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있으면 유효, 없으면 무효야. 이 계약은 무효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얼마 주면 팔기로 했고 사기로 했고 계약서에 목적물도 특정돼 있고 계약 그 금액도 정해졌고 그러니까 이게 유효지. 그러면 계약은 유효기 때문에 을은 이게 아무리 무효일지라도 갑한테 그 계약에 따라서 잔금을 주기로 한 날에 잔금을 다 주면 을은 갑 보고 뭐라고 할 수 있어? 갑한테 등기 가져와 할 수 있지.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지. 그래서 등기까지 가져오면 을이 소유권을 드디어 취득할 거지. 그럼 이 사람은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어. 잔금을 치렀다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등기해 줄 의무가 있다고. 근데 등기는 지금 어디가 있지? 여기 있지. 근데 이게 무효니까 등기를 어떻게 말소해서 가져올 수 있죠? 무효니까. 그럼 이 사람은 이전 등기 해줄 의무가 있는데 이전 등기 해주는 게 이행불능인가요? 아니지. 가능하지. 왜 그래요? 가져올 수 있으니까. 무효여서. 그래서 등기 말소해서 가져와서 넘겨주면 돼. 잔금 받아 먹었을 때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잔금까지 받아 먹었는데 등기를 넘겨주면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고 그냥 끝날 수 있을 텐데 잔금 받아 먹고 등기를 안 넘겨줘.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은? 억울하지.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잔금까지 줬으니까. 또 판사한테 얘기해갖고, 이 사람이. 그래서, 이거 말소 등기 청구권 행사하는 것을 대위 행사해갖고, 말소에서 가져와가지고 다시 자기한테 끌어올 수 있지. 그러면 어떻게? 소유권 취득할 수가 있고, 임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자,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요 사람은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요 사람이 무슨 짓을 할까? 가만히 있지 않지. 재산 지금 자기 등기돼 있는 부동산 가져가려고 했을 때 가만히 있지 않다고. 이 사람 어떻게 할 것 같아? 얼른 팔아먹는다고. 팔아먹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해, 못해? 하지. 이 명의상 사실을 알고 있어도 취득하나요? 오, 왜? 법에 그렇게 써져 있어. 여기 딱 장막을 친다고. 이렇게 물 건너갔다? 그러면 끝났어, 이제. 알고 있어도 소유권 취득하고, 모르고 있었을 때는 더 취득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면 이 사람이 소유권자야. 이렇게 물 건너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가 소유자?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일단은 여기야. 근데 곧 만약에 이 상태에서 등기 가져오면 여기가 소유자. 이렇게 되겠지. 이게 이제 법률 관계야. 사법. 근데 그거하고 별도로 이 사람은 신탁자 맞잖아. 신탁자죠? 5년 이하의 적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30% 25% 매길까? 과징금 매겨야지. 명의신탁을 한 잘못이 있잖아. 과거의 잘못이. 그러니까 무조건 물려야지 이거. 30% 25% 20% 물린다고 당연히. 엄청난 거야 이 사람 지금. 이 사람 뭐예요? 수탁자죠. 3년 이하의 적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건 이제 공법적인 처벌이야. 그러면 요 사람한테 실명 등기 안 했다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 1년째 됐을 때 안 했을 때는 10%, 2년째가 되도록 안 했을 때는 20% 이거 물릴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사람한테? 등기가 여기에서 머무른 상태에서는 있고, 여기까지 가면 없고. 이거 뭐 암기할 게 아니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 그 제도를. 오케이. 여기서 하나만 더 이제. 교재를 그 다음에 정리할게요. 교재는. 명의신탁 중에서 아주 신통방통한 명의신탁이 이거야. 이거. 뭐냐면 이 사람이 엄청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자기가 이 부동산을 사고 싶어. 근데 자기가 사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딱 가져오는 순간에 재산이 너무 많아갖고 세금도 많이 물고 막 그런 리스크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숨어. 이 돈 많은 사람이 뒤에서 조종을 해. 그래서 병을 앞장 세워. 앞제비를 세워. 이게 누구냐면 또 조카야. 집 없고 무지하게 착한 조카를 내세워가지고 삼촌이 지금 종부세 쌤에 지금 죽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저도 종부세 때문에 죽어보고 싶어요. 종부세 낼 돈이 없어가지고 뭐 부동산 하나 팔아야 된다. 그래 보고 싶다고. 그 정도 종부세를 낼 것 같으면 재산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부세 때문에 1년에 하나씩 빌딩을 매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앞잡이로 내세워가지고 계약을 하게 만들어. 숨어. 지하로 숨어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은 병이 사는 걸로 생각을 해서 계약도 하고 등기를 딱 이렇게 병 앞으로 준 거야. 돈 받아먹고. 이 10억에 팔아먹었어. 10억 주고 산 거야. 등기도 여기 와 있지, 지금. 그렇죠? 근데 이 사람 모르게 둘이 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요 사실을 모르지. 숨어 있어서. 근데 명의상 약정을 한 겁니다. 아이고, 원래 내 건데. 실제 소유자인데. 너 앞으로 등기해두자. 그래요, 삼촌. 거잖아, 지금 이게. 짠 거잖아. 무효죠?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가 되는 게 맞아. 원래는
이걸 근데 무효로 만들어 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걸 무효로 만들어 놓으면. 이 무효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는 거야. 그때 누구든지 안에는 갑도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누구도 들어갈 수 있어. 병이나 을도 주장할 수 있어.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해를 해보세요. 10억에 샀어. 여기가 10억 주고 샀다고. 근데 사고 나서 2억 떨어져가지고 한 달 만에 8억이 됐어. 이렇게 해서 샀는데 8억 됐다고. 그럼 여러분이 을이 대봐봐. 샀는데 2억이나 떨어진 거야. 잘못 샀잖아. 물리고 싶잖아. 물리는 방법이 있어? 물린다는 게 뭔지 알죠? 무른다예요? 물린다예요? 무른다? 그냥 둘 중에 하나야. 무른다 아니면 물린다. 둘 중에 하나야. 국어가 제일 어려워. 물리는 방법이 있어 없어? 있지. 어떻게 물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건 모두 주장할 수 있으니까 여기 두 사람이 가서 갑한테 얘기하는 거죠. 뭣도 모르는 갑한테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이런 관계 있습니다. 조카 삼촌인데 우리 짜고 했어요. 이거 명의신탁이라고 그래요. 법에 따르면 명의신탁은 무효고 등기도 무효니 등기 가져가시고요. 10억 주세요. 그럼 물릴 수 있잖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이 사람이 피해를 보잖아.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법은 요랬을 때 요 등기를 유효로 봐. 몰랐다는 전제에서. 몰랐으니까 이 사람 피해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고 이건 무효인데 뭐는 유효야? 등기는 유효입니다라고 법을 맹글어 놨다고. 진짜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계약도 유효고 등기도 유효니까 법적인 소유자가 누구야? 병으로 취급돼. 등기부 띄어도 누구 이름이 나오고 병. 법적으로도 누구고 병이 되는 거야. 법을 억지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일부러. 요랬을 때 전제로 해가지고. 그럼 소유자가 이제 병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병인데 실제는 누구 돈 갖고 샀어? 을. 을 돈 가지고 샀으니까 을은 병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 이제. 실제 소유자라고 생각해서 자기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야, 저 부동산 내놔.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부동산 줘야 되냐 이 말이지. 줄 의무가. 왜 없을까? 이 사람 돈 가지고 샀는데 법적 소유자라고 법에서 정해놔버렸어. 법적 소유자라고. 그러니까 그 부동산 자체를 빼뜨려 올 수가 없지. 다만 이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 돈 갖고 산 거잖아. 부당한 이득이지. 그래서 돈 내놔라 할 수는 있지. 근데 부동산 갖고 와는 안 되지. 이해되세요? 법에서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래. 맹걸어놔서 그런 거예요. 이게.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물건 나가면 어떻게 될까? 저 부동산에 대한 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부당이득을 취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돈을 줘야 되잖아. 10억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강제집행 당할 수 있어. 근데 자기 명의 재산이 있어 없어? 있잖아 지금. 소유자라며. 에? 이 사람 채권자가 되잖아. 이 사람 명의 재산이 있어 없어? 있지. 10억짜리 지금 등기 가져온 거 있잖아. 그럼 여기에 뭘 들어갈 수 있어? 10억 채권 갖고. 압류 들어가고 경매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지혜로운 사람이면 빨리 팔아야지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 지혜로워. 후다닥 팔어. 물건 나가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 이 난리통을 알아. 속사정을 알아. 그래도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지. 몰랐을 때는 더 취득할 수 있고. 그러니까 물건 나오면 소유권자 이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법적으로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부당이든 반환 청구권이 있고 재판하면 10억 주라고 판결 날 거야. 이자까지 붙여서 주라고 판결 날 거야. 판결 나면 뭐 하냐고. 재산이 없는데. 응? 이걸 예금 통장에다 넣어놓으면 안 돼. 바보야. 이?
이거 10억 팔았잖아. 산속에 묻어놔야 되는 거야. 예금 통장에 넣어놓으면 그 통장 압류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빨리 팔아갖고 산속에 딱 비닐에 싸갖고 딱 묻어놔야지. 그리고 없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제 갈팡질팡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수탁자고 이 사람은 신탁자인데, 신탁자는 이랬거나 저랬거나 소유권 취득했거나 못했거나 5년 이하의 적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해도 명의 신탁한 과거가 있어 없어? 있지. 과거가 있잖아. 명의 신탁한 건 사실이지. 과징금 물어 30%, 20%, 25%, 15%, 10% 이렇게 물린다고. 이 사람은 수탁자니까. 조카는 뭐 산에 묻어놨지만 3년 이하의 적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형사처벌 받는 것은 하나도 두렵지 않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집도 없었는데 지금 산속에 재산이 있잖아.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자기 재산으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렇게 처벌받잖아 지금. 자, 여기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 덤으로 1년차 됐을 때 안 했을 때 10%, 2년차 됐을 때까지 안 하면 20% 그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냐고. 이 사람한테 부과할 수가 없다. 실명 등기 안 되잖아. 죽어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없지 그건.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끝나겠지. 근데 이 사람 억울할 수 있지. 재산 뺏기고 과징금 물고 형사처벌 받고 재산은 날라가 버렸고, 그죠? 그래서 명의신탁을 했다가, 아까도 케이스도 그렇지만 명의신탁 했다가 신탁자가 시간이 흐른 뒤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수탁자가 깨달은 바가 있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점점 사람이 돼가, 수탁자가. 처음에는 착한 조카였다가 나중에는 법적 지식이 풍부해져.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서 함부로 못하고 끙끙 앓고 막 그렇게 되는 경우가 나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참 명의신탁을 정말 함부로 할 게 아니라, 예? 조카도 못 믿는다. 보통 친한 사람한테 많이 해놓잖아. 근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배신하고 처분하고. 종중 땅인데 종손 이름으로 등기해놨어. 명의신탁이 아니에요. 응? 종중 땅인데 종손 이름으로 등기해놨어. 옛날 땅 그렇게 많이 했잖아. 에? 명의신탁이 아니야. 명의신탁이에요. 명의신탁이라고. 옛날 일제시대 때 등기부가 없었던 시절에 말이에요. 일본 사람이라고 좋게 표현해 줄게요. 등기 제도를 도입하면서, 야, 이제부터는 그냥 말로만 소유자, 그 다음에 종이쪽지로 소유자에서 소유자 안 되고, 등기 쳐야, 등기 내야 소유자가 된다라고 등기 제도를 도입한 거야. 일제시대 때. 근데 그때 등기할 때는 종중 이름으로 등기하는 제도가 없었어. 지금은 종중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근데 일제시대에 없었다고. 근데 등기 안 하면 소유권을 갖다가 인정 안 해주겠다고 했어. 그 총독부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제시대 때 종중 땅인데, 그러니까 한 사람 땅이 아니죠. 종중 땅인데 종손 이름으로 등기를 해둔 거야. 소유권을 지키려고. 그 명의신탁이에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좋은 뜻에서 명의신탁이 된 거예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지? 종손이 팔아먹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지. 그러면서 이제 복잡해지고 세상에 흉흉한 소문들도 돌고 막 그러잖아, 이제. 그래서 종중 땅인데 종손 이름으로 등기 시켜놓은 것도 명의신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돌아가 봐요, 이제. 그러면 명의신탁이니까 금지예요, 허용이에요? 원래 금지가 돼야 되지. 원래 금지잖아.
그래서 막 처벌받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지만, 자, 이런 종중 땅을 종손 명의로 등기했다 그랬을 때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만 괜찮은 명의신탁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어요. 왜? 아직까지도 종손 이름으로 된 종중 땅이 많고 그렇게 평화롭게 지나가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일부 이상한 데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명의신탁이지만 괜찮다. 이걸 이쪽에 집어넣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처벌받을 종손이 막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일단 이쪽으로 집어넣은 거야. 대신에 진짜 허용이 되려면 탈세 목적, 강제 집행을 피할 목적, 면탈이라고 그래요. 피할 목적이 없을 때만 허용되는 거예요. 강제 집행을 피할 목적 또는 탈세 목적이 없을 때, 이랬을 때는 허용되는 명의신탁이 돼서 처벌받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가봅니다. 어디로 가보시냐면, 이제 교재를 잠깐 이제 정리를 하고 쉬겠습니다. 저기 가봐. 398페이지 가보세요. 명의신탁인데 398페이지. 허용되는 명의신탁이 있다는 거예요. 특례라고 써져 있어요. 특례는 특별한 예외란 뜻이에요. 허용되는 명의신탁이다. 박스에 보시면 1번에 종중 나오죠. 종중. 그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배우자, 부부. 3번 종교단체. 이 세 가지를 밑줄고 두시고, 그 박스 위로 큰 1번 밑에 가시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란 건 뭐예요?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이렇게 세 가지죠. 그래서 우리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배종종, 배종종, 팥종종, 배종종, 팥종종, 배종종, 이렇게 배종종 세 가지의 경우인데, 첫 줄 보시면 가운데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지 아니했을 경우에 허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벌받지도 않고 이 명의신탁이 어떻게 돼요? 유효한 명의신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등기도 유효하고. 자, 다시 이거 하나만 보고 이제 잠깐 쉬어요. 남편의 집인데, 남편 명의 집인데, 남편 건데 아내 명의로 해놨어. 남편이 빚이 많아서. 그러면 명의신탁이에요, 아니에요? 남편이 빚이 많아서 아내 명의로 등기를 돌려놨다고. 명의신탁이지. 그러면 허용되는 명의신탁이에요? 금지되는 명의신탁이에요? 금지야. 왜 그래요? 빚이 많아서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이거든. 그치? 예, 그럼 여기 들어가. 그러면 남편은 신탁자, 아내는 수탁자. 남편은 5년 이하의 적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다가 과징금 30%, 25%, 20%마. 아내는 3년 이하의 적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실명 등기 안 하면 또 이행강제금도 있고 그렇죠. 집안이 박살나는 거예요.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응? 이거. 그치? 그런데 남편 부동산인데 아내 명의로 해놨어. 근데 왜 해놨냐 보니까 남편이, 그렇지. 사랑의 징표로 아내 명의로 딱 해놨다, 이 말이에요. 생일 선물로 집 40억짜리 하나 준 거야. 명의신탁이야, 안 해요? 명의신탁이야. 그것도 명의신탁이야. 근데 허용되는 거예요? 금지되는 거예요? 허용되는 거. 그러면 처벌돼? 안 돼? 안 되지. 과징금 물거나 그러지도 않지? 좋은 거죠?
근데 남편이 마음이 바뀌었어. 사랑하는 여자가 새로 생겼어. 그러면 이게 유효한 명의시탁이지만 뭘 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죠. 유효한 명의시탁이니까 약정이 유효하니까 해지하게 되면 이제 끊어낸다는 거예요. 명의시탁을. 그럼 어떻게 돼? 이 사람이 소유권자니까 어떻게 찾아올 수가 있다지. 그러니까 생일 선물 40억짜리 받았을 때까지는 좋은데 남편이 또 새로운 여자가 생겨갖고 나 명의시탁 이제 그만할래 이렇게 하면서 재산을 찾아갈 수가 있다. 원래 누구 재산이니까? 남편 재산이니까. 얼른 팔아야지. 그래놓고 뭐라 그러대? 돈 없다 이렇게 하지. 자,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 짓겠습니다.